제가 맡은 주제가 일본, 한국, 일본,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 이건 상당히 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인 갈등에 수천 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단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두 나라 간의 역사적인 사실과 지리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약 12,000년 전에 이 조선반도하고 일본은 같은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지만 12,000년 이후에 전 지구적인 빙하가 녹는 현상에 의해서 대한해협과 서루가 해협이 생기고 지금 현재 일본 열도에 바다가 생겨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민족의 구성은 북방 시베리아로 건너온 일본은 아이누족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남방 포르네시아 계통과 이 한민족의 몽골리안 이런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조선반도와 일본은 우리가 가장 근래에 와서 제3차에 걸쳐서 대민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대이동은 언제냐? AD 4세기부터 7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민들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구려와 백제가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구려의 해자 성령 같은 사람들은 일본의 근대 국가의 기초를 닦은 일본 쇼도쿠 황태자의 서석이 되는가 하면, 담징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붓과 먹과 글씨를 전하고 유교 경전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는 더 많은 문화적인 교류와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552년에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경을 전했고 또 아울러서 논어와 그 외에 이 한자 이런 모든 문물들을 전했고, 또 패망하기 전에 이미 백제와 이 일본은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일본의 제2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오사카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백제 인구가 약 5만 내지 6만이라는 인구가 이미 건너가서 백제가 성했을 때 인구가 추정을 약 300만 내지 350만으로 칩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 5, 6만이라는 숫자가 벌써 660년에 패망하기 전에 벌써 오사카 지역에 가서 많은 지금 현재 오사카를 이루는 터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사카 지역에서나 지금 그 도쿄 지역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고려촌이라든지 고려역이라든지 현재 지명 속에서도 백제촌이라든지 백제역이라든지, 또 일본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중에서 하나가 구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다라나이. 잠깐 제가 물 좀 마십시다. 그 일본 말에 구다라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 말에 고구려는 고구라이라고 불렀고 신라는 시락이라고 불렀고 백제는 구다라입니다. 그러면 구다라나이 이건 부정사입니다. 백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게 미제다, 미제 아니다 하는 걸로 상품의 우수성을 가늠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 물건은 제 상품이기 때문에 구다라나이 이건 백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구다라나이라든지 또 아니면 좋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해서 구다라나이라고 현재까지 일본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 중에도 이런 말들이 전해오고 있을 정도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많이 일본에 진출을 했고 1972년에 다카마스 총이라는 즉 천황의 고분이 발견될 때 그 고분 벽화에 고구려 복장을 한 여인들의 주름 치마를 입은 고구려 여인들의 그 벽화들이 그대로 발굴된 것을 보면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대이동, 2차 이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592년, 1590 숙종 25년으로부터 숙종 31년에 이르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타이틀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입니다만은 그게 한글로 대만이라는 책으로 약 20권에 걸친 대하 소설이 발표한 일본의 유명한 역사 소설가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6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한데 약 5만 내지 10만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선에는 고려자기가 멸절될 그 생산이 거기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고려자기를 다 만들었었는데 도공들이 전부 싹쓸이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차도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이 도공들을 잡아다가 일본의 자기를 막 그 전까지 이 고려의 자기라는 것은 아주 뭐 금 이상의 일본에서는 대단한 값을 이 상품으로 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도공들을 다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그 맥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임진왜란 때 포로로 갔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위안부 얘기를 하지만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5만이나 10만이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의 그 당시로 치면 누나고 여동생이고 형이고 길가에서 가다가 잡히고 우물가에 있다가 잡히고 그 이상 가족이 얼마나 그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에서 노예 제도의 시작을 아마 그 쿤테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쿤테라는 그 알렉스 헤일린가 하는 그 작가가 그 아프리카에 부터 시작을 해서 그 쿤타 킨텐가가 그 이 잡혀오는 그 16대에 걸친 어떤 그 이 몇 대에 걸친 그 이 노예를 잡아와서 그 고생하는 얘기를 그 미국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의 위안부는 그 위안부는 위안부의 명칭은 아니지만 1624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26년 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더니 조선통신사를 보러 온 아녀자 중에서 내가 8살 때 일본에 끌려왔는데 지금 내가 낳은 아이가 16살이다. 내가 여기에서 건 30년을 살면서 정말 오매불망 내 부모의 안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들이 조선통신사에게 찾아왔다는 여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먼 옛날 일이니까 지금 아무 감각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여러분들이 1592년도로 좀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누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저씨가 일본으로 다 잡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남은 호화들은 얼마였겠으며 그런 문제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392년 조선이 이성계에 의해서 개국되고 1394년 2년 후에 개경해서 이 한양으로 이성계가 천도를 할 때 한양 인구가 1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0만이었는데 그 200년 후에 임진왜란때 6만에서 10만이라는 한양 인구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여러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세 번에 걸쳐서 민족에 대해 이동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은 2차 대전 말기 1910년 항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제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에 사는 제1조선인이 최고조에 달할 때 35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945년 해방이 될 때 인구는 실제적으로 210만. 그런데 그 210만 중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북으로 남으로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이건 제가 실제로 일본 교포한테 들었습니다만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가져가고 배를 타려고 가 있는데 그 갔다가 조선에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게 돌아왔는데 거기 가면 먹을 거 저거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는 못 갔는데 그렇게 주저앉은 제1교포가 여러분들 제1교포 60만이라는 얘기 여기 대개 보니까 연세가 좀 터진 분들이라 아마 그 우리가 제1교포 60만이라는 말씀은 귀에 익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부터 일본으로 유입된 네,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맞춰놓고 제가 정해진 시간대로 이 협상에 대한 사정적 낱말은 처음에 나오신 연사분한테 건 10분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부연해서 하지 않아도 아실 줄 믿고 이제부터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협상.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협상은 뭡니까? 가장 오늘날 한일 간의 핫 이슈가 뭡니까? 협상에 대한 핫 이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제가 말하면 독도 문제 아닙니까? 네. 자, 독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놓아야 되는지 안 놓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693년 동네 수군으로 있던 민간인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부 한 40명과 그러니까 1693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30년 전의 얘기입니다. 330년 전에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부를 한 40명 데리고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갔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일본인들이 진을 치고 고기를 낚고 있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땅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고기를 잡느냐. 그래서 일본인들이 안용복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용복이는 박어출이라는 사람과 함께 납치를 당해서 나가사키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나 안용복이는 기가 죽지 않고 나가사키 본주한테 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인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고기 잡는 너희가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이냐. 나는 막부에 항의를 하겠다. 너희 중앙정부에 막부라는 것은 정말해서 도쿠가 이에야스 정부의 막부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겠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울릉도는 조선령이니까 풀어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1696년 1월 28일 도쿠가 이에야스 정부는 울릉도가 독도는 조선령이니까
일본인이 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그해 봄에 안녕보기가 다시 또 16명의 어부들을 데리고 울릉도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또 이 일본 어부들이 와서 물개도 잡고 독도에 와서 진을 치고 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때는 울릉, 독도가 옛날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울릉 우산 감독관이라고, 양도 감독관, 감세관이라고 자기를 사칭이라고 사칭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 신분을 바뀌고 내가 감시하라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고기를 잡느냐고 호통을 치셔서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 뿐이 아니라 안녕보기는 지금으로 도토리갱까지 일본 본토까지 가서 막부의 도토리 번지를 통해서 막부에 항의를 합니다. 이게 조선령인데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되겠느냐? 그 결과 1699년도에 막부는 마지막으로 정식 문서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부속도서는 조선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태종 때로부터 조선은 태종 때로부터 각 섬,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관 정치를 해서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본토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 같은 데는 외국가 침입하니까 위험하고 또 관리를 보내면 관리에 대한 돈이 들고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각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는 공도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도 실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경년에 한 번씩, 늦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순찰을 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녕보기는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협상을 통해서 아주 공문서로 정식으로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전에 일본은 독도 문제가 아니라 울릉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안녕보기는 민간인으로서 그런 협상을 통해서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정치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5차 한일 협정을 통해서 청구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권 사업부를 얻기 위해서 독도 밀약이라는 언더더 테이블의 협상을 합니다. 이거는 40년간 국민에게 속이고 비밀로 붙이기로 하고 독도 밀약이라는,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구글 검색란에 독도 밀약이라는 넉자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0년간 비밀에 붙이기로 했는데 1645년부터 40년 2005년도에 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첫째, 1. 독도는 앞으로 일본도 내 땅이라고 하고 한국도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독도 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네. 2. 협정을 체결할 때 독도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독도가 일본에서 기준을 해야 됩니까? 셋째, 현재 인원을 정원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재정축이나 새로운 시설물을 정축하지 못한다 하는 게 세 번째 독도 밀약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40년간 국민을 속이고 비밀에 붙여서 지금 이 독도 밀약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내가 제주도하고 울릉도 팔아먹어가지고 여러분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나를 대통령 찍어주겠습니까? 국토를 나라를 팔아가지고 경제개발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안녕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1693년에 그 지금 안녕보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판 안녕보기 홍순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홍순칠이라는 분은 1953년도부터 울릉도에 자위대 청년들을 20-30명 모아가지고 자기 자리로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250만원과 일릉도 주민들이 오징어 팔아라고 해서 준 50만원을 합쳐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보트 한 대와 기관총들을, 그때는 6.25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미군들을 통해서 그 미군들과 같이 사는 여자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애국자고 그분들도 협조를 해서 무기를 사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독도에서 약 3년가 얼마를 독도를 그 사람들이 수호하게 됩니다. 그 수호하는 기간 동안에 5,000톤 급의 일본 순시선이 3대가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일본 항공기가 위에 돌고, 그런 와중에서 이분들이 기관총을 쏘고 그 순시선을 쫓아냈습니다. 그 순시선은 약 1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순칠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박정희 정부 때 1974년도인가 잡혀가서, 중앙정부에 잡혀가서 독도를 내 땅이라고 하지 마라 는 고문을 감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또 전두환 때는 전두환이가 40억급 차관을 받기 위해서 1980년도에 이 사람이 홍순칠이라는 사람이 이북 방송에서 국토를 지킨 영웅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북이 소개하든 누가 소개를 하든 좋은 사람 소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북이 소개를 했다는 그런 빌미를 잡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독도가 내 땅이라는 책을 쓰지 말라고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팔을 부러뜨린, 아니 이런 수모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홍순칠이라는 이 땅이 네 땅인데 라는 수기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86년도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그 안녕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보기도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조선정부에서는 안녕보기를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비들이 왜 사형을 시키냐, 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울릉, 우산 감독관이라고 사칭을 한 죄로 남의 나라에 월금을 해서 말썽을 일으켰다는 죄로 안녕보기를 사형을 시키려고 했지만, 선비들이 공도 크고 우리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일개 민간인이 독도 울릉도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을 사형을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이 현대판 안녕보기 홍순칠 씨도 그 독도를 그렇게 지켰지만은,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국경이지 않습니까? 국경은 누가 수비를 해야 됩니까? 군인이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한 독도 밀약 때문에 지금 현재 군인이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핫 이슈인 독도 문제가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일 합방 1910년에 걸친 이 한일 합방에 대한 얘기는 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1894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민주화 운동인 이 동학의 농민 동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을 때 이 우리 민중이 당당 오리에 또 살수 양반들의 행포에 살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 민비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없었어야 할 인물이 결국 청나라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동학 봉기를 진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일본도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의 공사강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군대를 파견하고 결국 그 결과는 청일전쟁과 1904년도에 노일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승리한 일본은 결국 한국을 미국의 어떤 묵인하에 그렇게 우리 조선 반도는 먹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학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동학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 캐톨릭인 이 교리가 들어옴으로써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종교에 대신해서 그걸 서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1860년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인내천 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곧 사람인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인 우리가 양반 어떤 누구를 차별한다든지 무시당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사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봉건 사상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민주화 운동,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운동의 그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천심, 즉 인심이라.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늘의 마음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주된 우리 동학의 우리 민족 종교로서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 더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박씨, 이씨, 김씨 손 좀 들어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네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겠습니다. 1894년도에 1월 달에 전봉준의 동학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비 문서들을 정조 때부터 원래 노비 제도는 폐하려고 했지만 양반들의 기득권 때문에 폐지하지 못했는데 이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관청에서 많은 노비 문서들을 없앴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가보개혁이라고 해가지고 7월 달에 같은 해 1894년 8월에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대원군이 노비 철폐를 법적으로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세도가가 전부 박씨, 이씨, 김씨 아니었습니까? 신라도 박격허세, 또 여러분 김씨 10년 세도 아시죠? 10년 세도가 없다는 말, 이시조선 말에 김씨 세도가 집안이 이 왕을 능가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 또 박씨, 이씨는 이시조선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제 노비문서 우리나라의 호적을 보면 부, 아버지, 모 이름, 자 이름, 딸 이름 나오고 그게 노는 남자종입니다. 그래서 남자종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도리, 돌쇠, 또 비, 그건 여자종입니다. 그러니까 옥이, 옥분이, 이렇게 이름이 쫙 해서
뭐 20명, 뭐 7명. 그 노비들이 전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겠습니까? 전부 박씨, 이씨, 김씨, 세도가의 집안에 소속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부 땅.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씨, 박씨, 이씨, 김씨가 45%를 차지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조선시대 양반은 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씨, 이씨, 김씨가 45%가 여러분들 박씨, 이씨, 김씨 여기 양반 전부 저가 양반이라고 그러고 양반 아니라 그러면 날 욕하겠죠. 그런데 그 집에 있던 노비들이 노비 문서가 파괴되고 노비가 철폐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이름이 없는데 성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호적 제도를 정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대대 손손이 그 집에서 총살이를 하다가 여지껏 정도 들었는데 내가 박씨 집에 있으면 박씨라고 하지 얼토당토하는 유시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노비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나는 박씨요, 나는 김씨요, 이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씨, 이씨, 김씨가 제일 많은데 다 양반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김이박. 박이김? 그렇죠. 오케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45%를 차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양반이라니까 이거 한국에는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이야 어쨌든 그 사람 다 우리 양반으로 쳐줍시다. 오늘날 사회에서 양반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1910년을 통한 한일 협상에 대한 말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협상 마지막으로 여러분 협상은 우리 전 연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와 나라 또 아니면 굉장한 큰 비즈니스 회사와 회사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야코카라고 아십니까? 리 아야코카. 리 아야코카는 세계적인 경영인으로 죽어가는 크라이슬러 회사를 회생시킨 세계적인 경영인입니다. 이 리 아야코카의 이름이 원래는 리가 없습니다. 이탈리안 이름으로 아야코카 바이오그래피를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몇 페이지에 가면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유태인하고도 싸우고 또 그 이름이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확실하게 나는데 제가 알기는 아마 20몇 장가 그 이름이 아야코카 이래가지고 한 20몇 장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내가 세알라 봤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엊그저께 반스노블 가서 그 리아야코카 자서전을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그 주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오늘 이걸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주문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확실한지 안 한지 제가 알기는 이름이 꽤 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부에 포드 딜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거리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부 오퍼레이터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여러분 알죠? What is your last name? 아야코카카카카카카 What? What? 이 사람이 이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거야.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해서 세일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름 때문에 30분, 20분 그러다가 어느 한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What is your name? 이 남부의 리 장군이 유명하니까 이 사람 그냥 리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그냥 일사천리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7자가 되면 아야코카에서 딱 잘라버리고 리 아야코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한 사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부모가 준 이름은 큰 맑을 유자, 큰 덕자, 수컷 웅자, 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덕웅이라는 이름을 자, 여러분 덕웅이라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제대로 덕웅 하고 할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 온다고 호적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트랜슬레이터 하는 사람이 YU DUKUNG, 자 DUKUNG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역시 한국에 한번 전화 부모한테 하려고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은 69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전화를 돌려보니까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last name? You. What? What is your name? You. What? What is your name? Yeah, I'm you. What? Me? You? Okay. Why you? Okay. What is your first name? 덕웅. What? 덕웅? 뚜껑? What is the spelling? DUKUNG. G. G. 덕웅? 뚜껑? 이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그래도 이 사람이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조상이 준 이름을 미국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조상이 준 이름까지 바꿔서 되겠냐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불편하니까 미들네임을 하나 넣으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정예가 출신을 아주 고지식해서 그래도 내가 한국 가서 한번 국회의원한테 언젠가는 출마할 텐데 하고 유 뚜껑 유 DUKUNG로만 이름을 해서 시민권을 받고 미국 패스포드를 탁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패스포드에는 유덕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고 왜냐면 제가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자 빨리 내려갈까요? 듣고 싶습니까? 나머지를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을 처음으로 이제 폼 잡고 미국에서 옛날에는 다 60년대 온 사람 다 그 미국 오는 것만도 출세고 그렇게 해서 거기 환영을 해서 한국 한번 폼 잡고 간다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시민권을 받을 때 로버트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로버트 강입니다. 그런데 이놈하고 유덕웅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그 세관을 통과하는데 입국소를 통과하는데 앞에 가는 그 로버트 강은 미국 패스포트를 보여주니까 로버트 강 오케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유뚜껑이라는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뚜껑이 입국소 앞에 딱 가니까 유덕웅 당신 한국 사람이면 자 여기 한문하고 한글하고 당신 이름을 여기 왜 빠뜨려서 옛날에는 입국 카드에 그걸 다 쓰게 돼 있어. 그걸 쓰시오. 이 유뚜껑이 그냥 진짜 뚜껑이 열려버린 거다. 에? 아니 이 양반아 이게 같은 저 시민 저 패스포드인데 왜 로버트 강은 패스고 왜 유튜브는 패스가 아니냐? 왜 한문을 저거 똑같은 조건에서 한문 아니 당신 그 미국 국민권 하나 땄다고 이렇게 뻥이는 거예요. 그때 시민권도 뭐 모르니까 미국 국민권 땄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할 때 제 경험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유튜브로 산다고 조국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애국자라고 그러면 내가 평생 유튜브로 살면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미국 사람한테서 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토마스 이슈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가서 나카무라 무슨 토마스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여러분들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유튜브로 상원의원에 미국에서 출마하면 유튜브를 찍어주겠습니까? 토마스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럼 나는 일본에서 가서 살 때 인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이름 쓴다고 내가 일본 사람이 됩니까? 그저 우리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면서 로버트 강인 한 번은 말틴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나한테. 난 그때는 시민권도 받기 전인데 말틴님이 오시다가 난 말틴이라는 굉장한 분이 오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 이름이 말틴에다가 성이 임가예요. 말틴님이 된 거야. 그래서 난 대단히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 포럼을 주관하는 우리 이 박사도 이 선생도 말씀을 다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니고시에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나와의 니고시에이션, 저도 부모로 받은 이 이름을 유한문 건덕자 스콧 인자로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유뚜껑으로 영어로 DUKUNG로 살아서 거기에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와 나 자신과의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못해서 유뚜껑으로 사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와서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민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지혜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무슨 부모를 대단한 비애국자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애를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대단한 애국자로 아는데 그 애들 영원할 땐 배우지만 커서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제 이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너는 일본 이름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36년간에 걸친 창씨개명에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일본에 사는 제일 교포가 일본 국적을 얻으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살 곳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리카에 가서 산다면 아프리카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그런 줄 아시고 제 이름에 대한 앞으로 저를 만나거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